네, 5시 42분 들어왔습니다. 오늘이죠. 27일에 4시 50분에 일찌감치 글을 하나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YBNG79라는 닉네임이신데, 꼭 좀 알려달라고 일부러 저에게 따로 이렇게 연락도 해 오셨고, 그래서 조금 길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읽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5일, 지금 경찰은 불허하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 불법 시위가 되니까 더 포괄적인 진압을 더 노골적으로 하게 되겠죠. 12월 5일 총궐기 2차 집회 때 경찰을 체증하기 위해서 경찰의 불법적인 과잉 진압을 전문적으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농민 백남기 씨를 바로 지근의 거리에서 찍었던 스틸 카메라로 찍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렸던 공무원 유 신문의 김상호 기자, 새날에서 팟캐스터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김상호 기자와 함께 경찰의 불법적인 이런 것들을 체증하고자 한 모양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기왕이면 좀 같은 목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카메라 등 스마트 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마니아들을 좀 이제 모으고 싶다. 이런 얘기고. 특히 DSLR 카메라, 그러니까 커다란 사진 기자들 쓰는 전문적인 거 있죠. 그거하고 망원 렌즈 보유자분들은 좀 특별히 우대하겠다고. 그다음에 경찰의 불법 행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체증 촬영을 할 사람과 넓은 시야로 경찰의 불법 행위를 정확하게 촬영 전문 팀들에게 알려주실 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조망하면서 어디 쪽에 뭐가 있다거나 저쪽을 좀 잘 체크하거나 이런 걸 이제 알려주실 분. 상당히 분업화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DSLR 카메라 기준으로 200mm 이상의 망원 렌즈를 갖고 계시다면 물대포의 사거리 밖에서 촬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기록해 봅시다라는 말로 생겼네요. 국민TV 조합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국민TV의 조합원 분이 올리신 글입니다. YBNG79는 아마 여기 이제 팟빵에 로그인 하시려고 만든 그런 건가 아닌가 싶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진 관련 잡지, 영국 왕립지리학회에서 내는 유서 깊은 그런 것인데, 그 닉네임은 저도 기억이 한번 나누군요. 이분이 글을 일찍 올리셔서 맨 앞쪽에 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 페이스북에 주소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면 좀 더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마취가 풀리는데 굉장히 통증이 심하네요. 이게 참 그렇지만 너무 부어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고생입니다. 팔은 다친 건 아니고요. 다음 주 중에 아마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파열된 인대가 계속 망가지고 이렇게 손상되는 걸 더 이상 막기 위해서 일단 고정을 하자고 깁스를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아무튼 죽겠습니다. 방송 못하게 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수술 날짜를 고르고 있는데, 또 병원이나 의사의 스케줄은 또 따로 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딱딱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쟁점 토론을 매주 수요일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하는데 그거에 기부스를 하고 갈 수는 없어서 그걸 피해 보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아마 한 주쯤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바보님. 우리 형도 이명박근혜 싫어해요. 왜 싫으냐고 물었더니 정이 안 간대요. 주말 편히 쉬세요. 고주망태 귀요미 우리 형. 우리 형. 선만님. 축구 관련 뉴스를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경남FC 외국인 선수
보너스 상금 안 주려고 출전시키지 말라고 했다는 황당한 얘기도 도네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러면 앞으로 우리 그 K리그에 있는 팀들이 외국인 선수 데려오려고 하면 먹히겠어요? 지금 정말. 아니면 아예 좀 보너스 지급하는 골을 좀 높이 잡아서 한 20골, 이렇게 하면은 1억 원 주겠다거나 이렇게 하지. 10골부터 5천만 원 그런데 9골 넣어버리니까, 쟤 출장시키지 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출첵, 그만해라, 그네아님. 미국에서는 만 21살 이하는 술, 담배를 못 산다. 아, 그렇습니까? 만 21살 이하는 술, 담배를 아예 사지 못한다. 우리도 편의점 이런 거 좋지는 있는데 엄격하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중고생 흡연이 심각하다고 워렌 버핏 67조 원님이 화답을 하셨고, 광주에 갔을 때 사진을 누가 올려주셨네요. 아유, 어찌 이렇게 입모양이랑 뭐랑 싸나온 게 찍혔을까요? 고맙습니다. 신가동 코브라님, 광주의 영산인 무등산이 올해 흰눈으로 덮였다. 청취자 여러분께 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려본다. 눈이 멀리나마 희뿌옇게 보입니다. GM 하우스라는 건 뭔가요? 어떤 분이 그랬네. 잘 찍으란 말이요. 사람답게님, 김영삼 대통령은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큰 어른으로서 박근혜 정부 내에서 한마디 말씀도 생전에 없었다는 게 안타깝다. 그렇죠. 충분히 하실 말씀 같습니다. 네. 로그인을 해가지고도 와서 로그인으로 좀 바뀌고 나니까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들 하십시오. 견해 표명은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하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같은 조합원이라는 게 창피하진 않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음 주에 혹시라도 수술 날짜가 잡히게 되면 며칠간 이강윤의 오늘도 아마 다른 분께서 진행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게시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 오늘이 그 마지막이죠.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공교육 비판에 대해서 요모조모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피날레로 사교육을 없애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배윤호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오늘이 9번째면 이번 주만 지금 2번 한 거고, 한 2달 가까이 여기 드나드신 거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 사교육을 없애려면, 이게 우리의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였는데, 사교육의 순기능은 꼽는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사교육의 순기능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나라 사회를 봤을 때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심지어 노인들까지 다 학원을 다니잖아요. 노인분들도요? 노인분들도 뭐 댄스 스포츠 배우로 학원을 다니잖아요. 이 학원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무언가가 필요하면 그냥 학원을 다니면 되잖아요. 직접 하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자율성이 헤쳐진다라는 단점도 있지만, 그때 필요한 걸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순기능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평생교육기관 이런 것들도 다 외국에 있는 공적 영역에서 하건 아니면 대학에서 하건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넓은 의미의 사교육 이렇게 포함할 수는 있겠죠. 지금 우리는 그 중고생이면 학교만큼이나 당연시 여기는 보습 학원, 이것 이외에도 사교육은 있을 테니까. 자, 사교육을 없애려면 어느 쪽에 비판의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시험으로 누군가를 선발하는 게 일반화돼 있잖아요, 거의.
뭐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뭐 신문사를 언론사를 들어가거나 어디를 들어가도 뭐 논술을 보거나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본다는 건 서열을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선발하는 구조에 있어서 누군가보다 우위에 있어야지 뽑히는 이 구조 하에서 과연 중고등학생들만 사교육 없이 잘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저는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학생들이 살아간다는 게 결국 이 사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전에 투영되는 건데 사회가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서 갑자기 학교에서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 네. 라는 이런 비판은 저는 좀 황당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주 정말 꿈과 희망을 갖고 인성을 바르게 갖고 사회에 딱 나왔는데 사회 현실이 너무나 엄혹하면 오히려 얘네들이 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변해야 아이들도 변하고 교육이 변하는 건데 이 사교육을 비판하시는 분들의 핵심은 교육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교육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고 사회가 바뀌어야 교육이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가 아주 현실적으로 인성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그리고 자기의 꿈과 재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을 때 그런 교육이 가능한 것인데 사회가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하. 제 생각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교육을 없앤 뒤에 대안이랄까? 우리 배 원장께서는 뭘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사교육을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뭐 망국병이다라고 뭐 보통 말하시는 이 분들에게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럼 사교육이 없어진다면 예를 들면 대치동이나 뭐 여러 학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1번으로 들어서는 게 치킨집, 편의점, 학원, 병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현재 이 구조에서 그 학원들이 다 빠져난다고 봤을 때 그것을 뭘로 채울 수 있느냐라는 거고 학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이 인원들을 다 어떻게 대체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 면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만큼을 성장해 온 이 시장 자체를 한 번에 죽이겠다? 그렇게 죽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죽여서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 없는 비판을 저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교육은 망국병이고 없어져야 한다라는 이상론을 이제 그런 게 이상론이다 이 말씀이고 그런 것을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사교육이 꼭 필요한 아이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마땅히 갖고 있지 않은 채 국민 다수의 반감에만 의존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학교가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면 예. 굳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겠죠. 그러게. 근데 지금 현재 아무런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교육은 망국병이니까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 사교육을 없애려면 문제가 쉬워야 된다. 교과정이 단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교과 과정이 단순해지고 시험이 쉬워져도 어쨌든 서울대, 연고대, 소위 말하는 유명한 대학은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떤 방식이든지 또 다른 방식을 취할 거예요. 제도가 바뀌면 교육부의 입시 제도가 바뀌면 대학들이 선발하는 방식도 계속 바뀌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또 일방적으로 대학의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대학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놓고 왜 니네는 애들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뽑아가려고만 하냐. 저는 대학에 그것까지 말하는 거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수한 학생에 대한 정의 같은 것은 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맞는 말씀인데. 국영수를 잘하면 이퀄 우수한 학생일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이 이제 교육계 밖에서 보시면 이상적인 말씀인데 예. 사실은 거기 계신 교수님들도 예. 우수한 자원으로 뽑혀서 거기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을 지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 가르치는 게 직업이고 전문인 사람들이 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발이 된 아이들을 꾸려나가는 건 쉬운데 예. 정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과연 추려나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사교육 없는 세상이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게 수학의 교육 과정을 줄이자는 건데 예. 이 과정을 줄이자는 거에 제일 반대하는 분들이 교수님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들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니 뭐 통계니 기하니 벡터니 이 부분들을 예. 대학교에서 흡수시켜서 수업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현재 대학교 1학년 교재 자체가 이미 그거를 다 뗀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걸로 수업이 시작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과정을 바꿀 거면 대학과의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만 쉽게 만들어 놓으면 과연 대학 교육 과정이 바뀌겠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인문계에서 미분과 적분을 뺀 적이 있어요. 예. 교육 과정에서. 도대체 문과 애들, 국문과 사학과 간 애들이 도대체 미적분을 뭐하러 하냐. 그렇지. 그런데 3년 만에 부활이 됐거든요. 왜 그래요?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미적분도 안 가르치고 대학에 보내냐. 우린 얘네들을 가르칠 수 없다. 아니, 그러면은 경제과나 경영학과 갈 친구들만 미적분하고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애한테 너 경영학과 갈 거야 안 갈 거야 물어볼 수 없다. 너무 일찍 저기 굉장히 한다. 많은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데 문제는 내 자식이 걸린 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향을 말하시는데 그게 이상향이 실제로 들어가면 많이 엮여 있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시리즈의 마지막쯤 오면은 이제 저도 뭐 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까막머리를 깨치고 뭔가 좀 관이 서야 되는데 그 국문과와 경영학과의 미적분 배워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서 그만 저도 좀 답을 잘 못 찾겠어요. 요분 견해 한번 듣고 가죠. 배원장도 한번 보십시오. 아이패드. 대한자주독립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하느냐 교육이 먼저 바뀌어야 하느냐 요거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대학 교육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원 그리고 기업의 연구소에 먼저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기업 문화와 교육 문화는 따라서 바뀝니다. 이런 견해를 주셨네요. 논점이 명료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 배 원장께서 얘기한 거하고 확 각을 세우면서 쓰지는 않는데 굳이 사회냐 교육이냐면은 교육이 먼저 바꿔라. 그래서 사회에 배출시키는 저거를 좀 다르게 해놓자. 그러면 기업 문화가 바뀌고 그게 교육 문화로 피드백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이분 견해 같죠? 그렇게 네. 이해하는 게 낫겠죠? 맞습니다. 네. 너무 옳으신 말씀인데 네네. 저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나오는 대답은 이제 등록금을 더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또 논의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의 부분을 누가 부담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게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분께서 다시 보론을 해서 올리셨어요. 대학원 연구소가 풍부한 지원을 하고 대학원과 연구소들을 일단 살려야 한다. 그 재벌그룹 회장님이 인수하셨던 서울시내 유명한 대학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 성균관대요? 이제 중앙대를 말씀드리는데 중대. 거기 이사장이었던 분이 이제 이메일을 교수들한테 보낸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논지가 두 가지였거든요. 쓸데없이 여학생 뽑지 말고 남학생을 뽑아라. 맞아. 그러네요. 그리고 쓸데없이 인문계 교육을 뭐하러 시키냐. 그런 건 서울대에 갈 애들이나 배우면 되는 거고 우리는 기업에 필요한 애들을 교육시키면 된다. 그래서 그 학교는 회계가 필수예요. 그거는 그 박 회장이 너무 천박하고 좋게 말해서 기업인, 나쁘게 말해서 장사꾼으로 닳고 다른 사람이 그냥 대학을 기업의 그 월급쟁이 사원들 배출시키는 그런 공장쯤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실제로 이사장이신데 더 울컥하는 일은 뭐냐면 그 학교가 그래서 인문계가 통폐합이 어떻게 됐냐면 인문계 인원을 거의 3분의 1로 줄이고 과를 다 통폐합을 시키고 그 남는 인원으로 만들어낸 과가 공공인재학부라는 학부예요. 그러니까 그냥 뽑아서 그냥 공무원을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인문계로 선발된 인원은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영학과 들어간 애들 절반이라 공공인재학부 안에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취직을 하든지 공무원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박한 그 학교의 경쟁률 그리고 합격자 커트라인 그리고 취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고 있는 학교의 주체들은 굉장히 답답해하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호도는 높아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그 명확한 현실을 또 반영하고 있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막 이걸 실제로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고 막 사교육은 문제가 많아 만국병이 이렇게 접근하는 자체가 되게 한가하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은. 자, 그러면 역할 분담이 가능합니까?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역할 분담은 뭐냐면 학교에서는 인성 부분을 맡아라는 거죠. 기본적인 교육, 대학 진학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 과정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인원을 학교가 흡수를 하든지, 즉 사교육에 종사하는 여러 그런 입시만을 위해서 하는 전문가들을 학교가 과감하게 영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가르치는 부분과 그 입시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돼야지만 이 논란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중고등, 중학교 요때는 부모들의 견해가 훨씬 좀 많이 작용할 것 같고 고3쯤 되면 아이의 의견이 이제 굉장히 존중받겠지만 어쨌거나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과 학부형, 그러니까 부모가 뭘 해야 하나 이런 문제가 하나 떠오르겠고 가지 않은 길이잖아요. 지금 배 원장이 제시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라면 못하죠. 중앙대학교가 지금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면 막 대학이 그래서 되겠어? 그러다가도 어이구 내 아이가 거기 가면은 취직을 좀 잘할지도 모르겠네 하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자, 그런 모든 것들 가지 않은 길을 앞에 두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배 원장이 지금 9회에 걸쳐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시리즈를 시작했으니까 자, 피날레를 한번 장식해 보시죠. 이건 조화롭게 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말은 너무 당연해요. 조화롭게 이런 말 빼고. 학력의 기본은 학교에 맡기고요. 아하. 그 이외에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은 네. 심화 수업, 그러니까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보충 수업과 예.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심화된 수업은 방과후 수업으로 넘겨서 그 방과후라는 제도 안에 그 지역에 있는 학원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자존심만 조금 버리면 되거든요. 내가 학원보다 낫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규 수업과 방과후 수업을 다 하시는 건 무리예요. 지금의 업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감하게 그 지역에 있는 학원에 공개 오디션식으로 넘겨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공적인 영역에서 스승에 좀 치중하고 그것이 필요하죠. 선생님들이 두려워하시는 건 학원 선생님과의 비교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건데 전혀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명감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내가 실력으로 애들이라기보다는 애들을 사랑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성에 관련된 부분이랑 기본 소양에 관련된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이외에 일일이 모든 아이들에 대한 입시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을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건 학원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그러면 중간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지금 공룡처럼 커져 있는 20조 원이 넘는다는 그 사교육 시장의 그 거물들, 메가스터디니, 이 얘기해도 되겠죠. 이런 데들이 그럼 그 공교육 틀 안에 학교 방과 수업 형태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자기들 수입이 많이 줄어들 텐데, 그거를 동의할까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메가스터디나 몇몇 학원들의 주가는 지금 빠질 대로 빠져 있는 상태예요. 거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20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20조가 과연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장에 몰렸는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주력이 인터넷 강의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를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듣는 그쪽으로 그 학원들은 갈 수 있게 만들고 이쪽으로는 그 학원들이 입김이 들어오지 않도록 개인 자격으로 학교가 방과후 선생님을 모집을 하면 되거든요. 대신 1년 정도의 계약만을 보장해 준다면 학원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안 올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이 안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학원 선생님들은 그냥 원장 선생님 한마디에 바로 짐을 싸는 거거든요. 그럼 1년이 보장이 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계약이 계속 연장된다라는 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여기서 경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학원비보다는 좀 작은 부담으로 과외 공부를 받고.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를 보장해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방과 후 예산이 대도시 지역보다는 지방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서울 지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지방으로 들어가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사교육은 소멸된다고 보는 거죠. 네. 저는 그게 공교육과 사교육의 조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교육이 줄어드는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체능 사교육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취약하다고요?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체육에 대한 이 교육, 특히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가 이게 심한데 이건 학교에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이건 흡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자체가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학교를 끝나고 학원 투어를 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 문화센터를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낫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현재 학원비의 절반만을 투자하고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 큰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저는 흡수된다고 보는 거죠. 교육부가 어디서 보니까 바이올린 15,000대 사가지고 뭐 초등학교에서 다 그거 가르치겠다고 하고 막 그러던데. 근데 이제 강사료가 형편없다 보니까 그 강사료의 티오를 맞추기 위해서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올린 강습을 한 클래스에 맨투맨 20명씩 들어버리는데 두세 명, 서너 명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가지 않은 길인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 쪽을 컨트롤하는 곳, 그리고 교육부,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좀 변화가 필요하고 학부형, 교육 소비자이자 사교육 소비자 학부형들도 변화가 필요해서 방과 후 과정 때 그냥 뭐 체육이나 바이올린 비슷한 것만 흉내내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본격적으로 보습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력, 학과 공부도 하고 그런 것도 여력 있으면 하되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잠깐만 말씀드리면 학부모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마들끼리 아빠들끼리 모여서 우리 애는 학원을 3개 다녀 4개 다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애는 하나도 안 보내는데 큰일이네 라고 제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4개를 보내고 5개를 보내는 그 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 아이에 대한 파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마구잡이로 보내는 거죠. 자신 없으니까. 네. 내가 지금 아이를 학원을 보내고 있지 않다는 건 내가 내 아이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것도 물론 연관이 돼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이 아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이렇게 안 보내도 되냐 이렇게 조바심을 좀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떡이맘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전직 학원 강사로서 배 원장 말씀에 완전 공감한다 이러셨고 들어보자 톡톡님은 6시 6분에 진짜 좋은 방법 같다. 방과 후와 학원을 연계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네요. 동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요 말씀을 하시려고 그동안 그랬군요. 그러려면은 일단 관료들 생각이 좀 말랑말랑하게 많이 변해야겠다. 이런 게 있고 각 학교와 지역 그 차이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한 조정이 필요할 때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겠습니까? 한번 해볼 가치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항상 그 논쟁적인 뚜렷한 정답을 찾기 힘든 주제였는데 여러분께 많은 생각할 거리는 최소한 드렸으면 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 주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조문정국은 끝났고 새정년. 네네. 아이고, 뭐 이럴 줄 알긴 알았는데 개파 간의 힘겨루기가 좀 꼴불견 수준이네요. 진짜 왜 이러는지 참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예.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 그래서 이제 답답하다 못해 이제 좀 짜증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아무리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 뭐 평가를 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우 몰려서 밥 먹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 당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네. 이런 생각을 정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표의 제안 자체가 뭐 예를 들면 그런 제안을 왜 최고위원들하고 상의 안 했느냐? 또 문안박 세 사람 중심으로 총선을 치른다는데 세 사람이 다 영남 사람이니 네. 호남 민심이 거부할 거다. 글쎄. 이게 이런 거를 이유라고 들이대는 게 그건 호남인에 대한 모독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문안박 3자 연대에 대한 이 문재인 대표의 제안, 그리고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참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그 저녁식 그 밥자리와 관련해서 네.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그래도 좀 어쨌든 이 문안박 연대를 통해서 이 국가난 총선 체제 단일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이 야권에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였겠죠. 어쨌든 이제 사과를 했는데 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좀 일단락이 될 수 있다면 좀 가장 바람직할 텐데 현 분위기로 보면 그렇게 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특히 이제 비주류 쪽에서는 어쨌든 문 대표한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 양상이 당신으로는 총선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네. 결국은 당신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갈라설 수도 있다는 사인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과연 총선에서 실제로 예전에 그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18대 총선 때 네. 그러니까 17대 총선에서 이제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갈라진 다음에 그 이후에도 18대 총선에서 어쨌든 대통합 민주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따로따로 총선을 치렀다가 결국 18대 총선에서 그나마 이제 하나로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전후 과정에서 결국은 말씀하셨듯이 이 호남 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 호남 기득권 세력이 결국은 이 3당 합당 이후에 고착화됐던 지역주의, 이 호남 고립 지역주의를 스스로 더 강구하게 만드는 그런 이물을 범해서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 네. 지금 호남 비주류의 행태 자체가 그런 쪽으로 또 한 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결국은 29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모레죠.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뭐 입장을 밝힌다. 문안박 3자 연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네. 결국은 다들 지금 그 입을 찾아보고 있는 형국인데 사실 오늘 그 문재인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일부 사과 얘기를 하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대체로 야권 지지층의 분위기는 그냥 놔두고 그냥 갑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건 아니겠지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안철수 의원이 좀 더 이 결단력 있고 포용적이고 또 이 상황을 딱 매듭 짓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저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살려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주에 그 말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맞장구 치지 않겠고 약차장구 저도 더는 하고 싶지 않은. 네, 방금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네네. 해야지. 다만 29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자 조간. 근데 그거 촌스러운데 요즘은 이제 종이신문 비중이 많이 약해서서 평일날 막 해도 바로 인터넷에 뜨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 뭐 본인 마음이니까요. 29일 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때 가서 또 아직 고민이 안 끝났다 그러면서 극적거리면 이건 정말 그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는 것일 텐데.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제1야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분위기 예.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특히 야권 지지층한테 전달되는 모습 자체는 정말 한심하다 못해 짜증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여당은 지금 딴 얘기하고 있죠. 한중 FTA 빨리 인준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통계도 살짝 조작해가지고 뭐 인준이 늦어져서 하루에 40억씩 손해본다는데 그거는 좀 심한 계산 일부러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 같고 어쨌거나 FTA 막 하니까 월요일날 국회 본회의 열기로 아직 비준 자체를 합의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일단 지금 여권에서 특히 새누리당이 지금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이 끝나자마자 지금 총력전을 펼치는 그런 형국인데 네.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청와대에서 이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사실상 그 표현만 조금 뭐 감안해서 들으신다면 예. 뭐 협박을 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인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 지금 모레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제 해외 순방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 파리로 이제 기후 변화 협약 이 새 협정 때문에 이제 가는 건데 그 자리에 중국도 당연히 참석을 할 텐데요. 예. 한중 FTA 우리가 먼저 중국한테 맺자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비준을 우리 이렇게 못하면 이번에 못하면 연말까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도대체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얼굴을 뭔 낯으로 보겠냐. 네. 이거 비준 안 되면 박근혜 대통령 이거 좀 뭐 시쳇말로 쪽팔려서 못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 전달을 계속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다른 거에서 양보의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면서 한중 FTA 비준안만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요구를 해오고 있다고 하고요. 아니 그렇게 급하면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급하면 네네. 농민들을 주축으로 한 피해 지원 대책이나 좀 확실히 해놓고 야 이거 정말 급하다. 나 시진핑 어떻게 또 보란 말이야. 이래야지 그냥 막 생짜 부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한중 FTA를 이미 협약 체결은 됐고 그리고 이제 국회 비준만 절차상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면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야당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많이 있고 이렇다면 사실 네. 대통령이 네. 그런 얘기를 국무회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차저차 됐으니 피해 보전 대책 충분히 정부가 책임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설득력도 있고 그게 순서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피해 보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자체도 지금 구성을 진작부터 하기로 했고 또 가동을 하기로 해놓고도 지금 여야가 이전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여야가 공히 농해수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피해 보전 대책을 좀 법제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사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합의가 돼 있는데 네. 이게 청와대하고 당정 협의 과정에서 사실 부산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대통령 그 문제까지 지금 뒤늦게 지금 새누리당이 가지고 나와서 지금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제 저녁 때, 그저께 저녁 때 계속해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 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어제부터는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같이 참여한 이 3자 모임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비준까지 뭐 갈지 아니면 비준 전 단계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견들을 좁혀 나가는 그런 과정들까지 네. 다음 주에 진행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조금 순서가 좀 정당치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권에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야당도 그걸 지렛대로 해서 이 좀 정치적인 그 조합을 통해서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따낼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언제까지나 안 할 수는 사실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나저나 대통령이 또 곧 나가신다는데 다음번 한국 방문 예정일은 언제랍니까? 한국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번 한국 방문 예정일. 모르세요? 아, 청와대 기자한테 11월 물어봐야 5일 날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하도 많이 다니시길래. 다음번에 오시면 국빈 수준으로 예우를 하면서 환영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모 기사에 보면 뭐 청와대 설명을 네. 반영한 겠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이 세금을 아끼려고 일부러 주말 끼고 해외 순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전혀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그 평일 안 나가고 예. 이 주말에 해외 순방을 나가는 게 예. 뭐 평일날 나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민들 일해야 될 때 눈물 납니다. 뭐 네. 이런 거랍니다. 이런 걸 기사로 쓴 기자도 있던데요. 네. 어쨌든 네, 대통령이 다음번 한국 방문 때는 좀 묵직한 기사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 일관 잘 들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죠.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음에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감사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는 주말이시기 바랍니다. 짐 크로체 타임 인 어 바틀 들으면서 작별하죠. 이강윤이었습니다.